믿어지십니까? 30년 동안 한결같이 아침밥을 짓고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뒷바라지해 온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친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이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언장을 들이밀며 집의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전 뜻이라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유언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남편은 임종 직전 의식이 혼미해 젓가락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상에서 2장이나 되는 재산 처분서에 그토록 정갈하게 서명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디테일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파고듭니다. 위조된 서명, 은밀한 대출 과정, 소름 끼치는 연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서적 협박까지. 우리는 오늘 참고 참던 한 어머니가 서서히 허리를 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핏줄의 비정한 계산과 그에 맞서 반격을 배워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선자, 올해 65입니다. 어젯밤 제 남편 이태석 씨가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래왔듯 조용히 갔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거창한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았죠. 숨이 했고 몸이 채 식기도 전에 병원 운구차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장통에 순대국 밥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얼마 전 트럭 장사로 바꿨다는 걸 알았지만 행여나 실망할까봐 차마 말해주지 못했었죠. 빈소는 우리 집 거실에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수십 년을 억척같이 일해 장만한 단독주택입니다. 1층 바닥의 테라조 타일은 닳아서 반들반들하고 벽 모서리의 회반죽은 자꾸만 떨어지는 낡은 집입니다. 예전에 남편은 당신이 시댁 도움도 안 받고 남자 덕도 안 보고 살았으니 이 집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도 과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만 올라가 있었죠. 그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2사람의 것이니까 누구 이름이든 무슨 상관이냐 싶었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있으면 친척들이 하나둘씩 와서 가짜로 슬픈 척 향을 피우고 곡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 남편 갔으니 이제 아들만 보고 사셔야지. 아들한테 의지하세요. 같은 뻔한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죠. 전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살아남은 겁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억지로 백화점에 끌고 가서 사 입힌 옷이었죠. 그는 산 사람이 사진은 찍어 뭐하냐며 싫어했지만 제가 건강보험증 사진 바꿔야 한다고 우겨서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네요. 사진 속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처음 식당을 개업하고 하루 3시간씩 자면서도 서로를 보며 웃던 그때 그 표정 같았습니다. 울지 않은 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였습니다. 눈물이라는 건 제가 30살 때 이미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해 저는 유산을 했고 운영하던 식당마저 불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한 손엔 국그릇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제 어깨를 치며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메꿔진다 라고 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습관이 됐습니다. 시련이 오면 맞서 싸우고 안 오면 잠시 숨을 고르는 식이었죠.
어머니.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녀석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더군요. 장례 절차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갈아 신을 정신도 없었나 봅니다. 아버지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처리했어요. 녀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탁자 앞으로 다가오더니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세무처리 위임장이고요. 어머니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서류 절차는 제가 밟을게요. 아버지가 집은 전적으로 저한테 남기셨어요. 이게 세금을 가장 절약하는 방식이래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휴지를 꽉 움켜쥐며 멍하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라고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이 있어요. 이건 복사본이고요. 어머니 슬프신 거 알지만 이런 절차 빨리 처리 안 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 문제 복잡해져요.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안 좋아요. 저는 그 종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인쇄된 글씨들 사이로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유독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위 유언자 이태석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모든 은행 예금을 독자 이준혁에게 전액 양도한다. 제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니? 네. 어머니 너무 상심하실까봐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녀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반년 동안 병세가 악화되어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젓가락질도 못해서 손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언제 서명했다는 걸까요? 언제 정신이 그렇게 맑아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썼다는 걸까요? 나한테 쓴 편지는 없니?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남편의 친필이 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이는 2초 정도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남기신 유언이에요. 우리 그냥 절차대로 해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원본 보셔도 돼요. 전 그냥 빨리 처리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 내가 내 아버지랑 벽돌 한 장 한 장 나르며 지은 집이야. 근데 지금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다 너한테 넘기라고. 그게 날 위한 거라고. 준혁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뜻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평안하게 지내시는 게 소원이시라면서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언장 복사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배신한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난 서명 안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녀석이 고개를 들더니 목소리가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서로 좋을 거 없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아가라. 준혁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녀석은 저를 몇 초간 노려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닫고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영정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울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온 감정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수면 아래는 이미 흙탕물이었습니다. 문득 어떤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영정 사진을 찍을 때 여분으로 인화해 둔 게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뒷면에 뭔가 적어뒀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으니 향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공기는 텁텁한데
제 몸은 마치 얼음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퀴퀴한 곰팡이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수도꼭지를 돌려보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전기 밥솥에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니 작업조끼를 입은 청년 2명이 부엌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냉장고를 옮기고 다른 한 명은 전동 드릴로 가스 배관 쪽 벽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누구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 아주머니. 이준혁 씨가 부르셨는데요. 한 청년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부엌이 너무 낡아서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요. 어떤 이준혁 씨요? 이준혁 씨요. 아드님 아니세요? 그제야 청년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30년을 산 내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는 남편이랑 제가 직접 조적을 쌓아 만든 거였습니다. 돈 아끼려고 건재상 가서 벽돌 주워다가 직접 색칠했었죠. 바닥은 제가 무릎 꿇고 걸레질하며 닦아낸 곳입니다. 남편이 투박한 손으로 만들어준 세탁기 선반도 그대로인데 우리가 안 싸운 건 아니지만 설마 아들이 리모델링을 핑계로 날 쫓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준 방수 점퍼를 입고 있더군요. 녀석은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치 기분 좋은 아침인 것처럼요.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엌이 진짜 너무 낡아서요. 싹 다 고치려고 사람 불렀어요. 수도랑 전기 배선도 다시 해야 해서 며칠 동안 정수기 이모네가 계세요. 어머니 짐은 제가 사람 시켜서 정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잠깐만. 제가 녀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물어봤니? 고칠 건지 나갈 건지 물어봤어? 녀석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필요한 공사예요. 어머니 맨날 집 습하고 바닥 미끄럽다고 하셨잖아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단수를 시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이실까봐 그랬죠. 녀석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충격 크시잖아요. 괜히 시끄러운 공사판에 계시게 하기 싫어서 그래요. 며칠만 쉬다 오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눈앞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업어 키운 자식이 아니라 마치 악덕 집주인이 늙은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모습 같았습니다. 말은 공손하고 논리적인 척하지만 그 눈빛은 어젯밤 유언장을 내밀 때와 똑같았습니다. 부탁도 상의도 아닌 당신은 결국 따르게 될 거야라는 오만한 확신. 더 이상 한마디도 섞기 싫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까지 몇 개를 챙겼습니다. 전기도 없고 온수도 안 나와서 보온병에 남아있던 어젯밤 물로 겨우 고양이 세수만 했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 낡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잡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짐 보내드릴게요. 라고 툭 던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30년 동안 참아왔던 욕설을 아들에게 퍼붓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친구 최정숙네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인데 혼자 살면서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친구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남편 보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들놈이 집에서 쫓아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정숙이가 저를 잡아 끌고 들어가서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아들놈.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랑 싸우는 걸 내 지인이 봤대. 여자가 애를 데리고 내가 강남 아파트 분양받아 준다더니 왜 딴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다더라.
그 꼬마애가 한 서너 살 돼 보였대.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헛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혼 후에는 일에만 미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으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수기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컵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 내 집에도 못 들어가. 제가 말했습니다. 부엌 뜯는다고 단수 다 해버렸어. 이제는 아버지 유언이라면서 진명에 넘기라고 서명하래. 내 남편이 진짜 그렇게 유언했어?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나중엔 말도 못했어. 글씨도 못 써서 자기 이름도 지렁이 기어가듯 썼는데 어제 본 유언장 사본은 글씨가 서예가 뺨치게 반듯하더라. 정수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조일 가능성은 생각해봤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안 해본 게 아니라 상상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아들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범죄니까요. 저라는 늙은 짐을 치워버리려는 밤에 객방 손님 방에 혼자 앉아 어제 준혁이가 두고 간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서명은 너무나 단정했고 남편이 젊은 시절 쓰던 날카로운 필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든 남편이 어떻게 이런 글씨를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서랍에서 남편이 작년에 손주에게 써준 생일 카드를 꺼내 대조해 봤습니다. 하나는 힘 빠지고 뭉개진 글씨, 하나는 힘 있고 매끄러운 글씨.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단수하고 공사하는 척하는 게 그냥 겁주는 건 줄 알았는데 3일 뒤 집에 가보니 현관 앞에 검은 비닐봉투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제가 몇 년 동안 입던 스웨터, 낡은 공책, 그리고 오래된 소미불이었습니다. 현관 열쇠 구멍은 뜯겨나가고 번쩍거리는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은색 도어록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꽂아보려 했지만 아예 구멍이 맞질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너 현관 도어록 바꿨니?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네. 공사하느라 인부들 들락거려서 보안 때문에 바꿨어요.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문자 보냈잖아요. 못 보셨나 보네. 생각해보니 아까 온 문자가 그거였나 봅니다. 그럼 문 앞에 있는 이 짐들은 뭐냐? 아, 어머니 물건 먼지 탈까봐 미리 싸둔 거예요. 공사 끝나면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싸둔 게 아니라 내다 버린 거 아니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녀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정숙이 이모네 계시는 게 편하잖아요. 여기 공사판이라 먼지 날리고 몸에도 안 좋아요.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어머니 위해서라는 말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도 너한테 허락받고 비밀번호 물어보고 들어가야 하냐? 어머니, 지금 인생 이막 계획 세우신다면서요. 저도 아버지 유품 정리하고 집안일 처리하느라 바빠요. 당분간은 제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었다가는 30년 동안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욕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폐지 줍는 노인처럼 비닐봉투를 질질 끌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옆집 영희 엄마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이사 가세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수리 좀 하느라고요. 잠시 나가 있으려고. 영희 엄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동네 소문은 빠르니까요. 아마 준혁이가 어머니가 노망이 나서 집이 엉망이라 내가 정리한다고 떠들고 다녔겠죠. 정숙이네 집으로 짐을 끌고 돌아가니 친구가 제 꼴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어록을 바꿨어. 정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말 잘하는 상속자였네. 저는 소파에 앉아 쓰레기 봉투에서 건져낸 사진 한 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시절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흰 와이셔츠, 저는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던 우리. 그날 저녁 밥알이 모래알 같아 넘기질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몇 가지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가기 며칠 전 제가 죽을 떠먹여줄 때 불쑥 했던 말. 나중에 집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거라는 거 알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남편이 제정신으로 했던 마지막 말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유언장을 안 썼거나 썼더라도 지금 아들이 들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일 겁니다. 문득 어젯밤 봤던 영정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억지로 찍게 했던 그 사진. 저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내 뒤집어 봤습니다. 액자 뒷판 틈새에 노란 포스트잇이 접혀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테이프를 떼어내고 펼쳐보았습니다. 여보, 이 집은 당신이 피땀 흘려 만든 당신 거야. 준혁이한테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해뒀어. 만약 그 녀석이 딴 마음 먹으면 당신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삐뚤빼뚤한 글씨. 남편이 병상에서 힘겹게 쓴 글씨였습니다. 마음 약해지면 안 돼라는 글자에는 동그라미가 2번이나 쳐져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욕심부릴 것도 제가 바보같이 참고만 있을 것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이네 객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저 메모를 통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거야?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곱게 접어 속옷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이번엔 안 참을게.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 창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켜져 있는 TV. 아침 방송에서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당하는 사기는 막을 수 있지만 자식한테 당하는 사기는 어떻게 막나요? 정숙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야, 너 안색이 그게 뭐야? 어제 그렇게 당해놓고 빈속에 커피야. 전쟁하려면 밥을 먹어야지.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 식당 할 때 맨날 새벽에 일어났잖아. 너도 알잖아. 알지. 그리고 네가 미련하게 착한 것도 알지. 평생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정숙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너 황 부장 기억나? 옛날 우리 학교 입 가벼운 선생. 그 사람은 왜? 그 양반이 얼마 전에 강남 쪽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는데 내 아들 준혁이를 봤대. 젊은 부부랑 같이 와서 아파트 보러 다녔다더라. 말하는 게 청산유수라서 사람들을 홀리더래. 집 사는 거야 지 능력이지. 근데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야. 30평 되면 30억이 넘어. 근데 준혁이가 그랬대. 반포 쪽에 집 한 채 더 있다고. 제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우리 누구 명의로? 황 부장 말로는 준혁이 옆에 있던 여자가 여우같이 생겼는데 애까지 데리고 왔더래. 그 애가 내 아들 어릴 때랑 판박이라더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걔한테 자식이 있다는 거야? 응. 그 애가 준혁이 보고 아빠라고 불렀대. 그 여자는 같이 부동산 일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셋이서 가족 같더래.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걔, 나한테는 맨날 돈 없다. 장례비 든다. 공사비 든다.
징징거리더니 우리 집, 내 돈 가지고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려? 내 남편 집, 지금 누구 명의인지 알아? 정수기가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아직 남편 명의지. 상속 처리 안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다 나와. 몇 분 뒤 정수기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채권 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이준혁, 소유자 이태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 원인일은 3개월 전. 말도 안 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 중환자실에 있었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출 동의를 해줘. 본인 확인이 안 되는데 대리인이 했겠지.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들고 정수기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했을 텐데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위독할 때 제가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 외삼촌 장례식 때문이었죠. 그때 준혁이가 병실을 지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볼게요 라면서. 그때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 인감도장과 남편 신분증을 훔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내가 없을 때 내 거랑 내 아빠 거 훔쳐서 대출 받았구나. 이가 갈렸습니다. 유언장도 위조 가능성이 커. 전문가한테 맡겨보자.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결심했어. 변호사 찾아갈 거야. 같이 가줄게.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미친 노인네 취급받아 증거로 싸워야 해.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도끼만 서려 있었습니다. 소개받은 강지훈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쯤. 짙은 남색 재킷에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차분하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기꾼 변호사가 아니라 공익 소송을 많이 하는 진짜 법조인이었습니다. 법원 근처 작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저는 가방에 넣어온 유언장 사본과 남편의 쪽지, 그리고 30년 묵은 분노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선자님, 보여주신 유언장 좀 볼까요? 그는 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서명 부분만 들여다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필적 감정하는 친구에게 보내볼게요. 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이건 뇌졸중 환자의 필체가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글자 끝 처리가 매끄러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인이 없고 날인도 인감도장이 아니네요. 형식 요건이 미비합니다. 그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유언장은 유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쓸 당시의 의식이 명료했냐는 거죠. 남편분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시기라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던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대출입니다. 배우자 동의서에 선생님 서명이 있을 텐데 이것도 위조겠죠. 이건 사기 대출, 사문서 위조, 횡령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서명한 적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서류 사본을 요청하고 필적 감정 신청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유언장부터 다시 작성하시죠. 네, 지금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확실하게 재산 처분 의사를 밝혀두셔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아서요. 그래야 나중에 아드님이 딴소리 못합니다. 저는 남편의 쪽지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재판에서 판사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원했다고 주장할 때 이걸 내밀면 모순이 생기니까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김 선자님, 변호사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 좋게 해결하려고 합의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상대가 가족일수록 더 잔인해질 수 있거든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명의의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사후에는 장애아동 후원재단에 기부한다. 예금은 내 노후 자금과 장례비를 제외하고 나를 돌봐준 사람 최정숙에게 일부 남긴다. 친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무릉덩이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할머니였지만 그림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이틀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출 서류에 있는 김선자님의 서명입니다. 끝에 갈고리처럼 올라간 부분 보이시죠? 평소 선생님 필체와 다릅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에 있는 서명과 대조해보면 필압, 무게중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위조가 확실시됩니다. 대출금 7억,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5억 3천 정도 썼습니다. 대부분 아드님 개인 계좌로 이체됐고 그중 3번에 걸쳐 총 1억 정도가 한미영이라는 사람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한미영, 아드님의 내연녀이자 사업 파트너로 추정됩니다. 지금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 중이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첩지를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남편분이 유언장 썼다는 날짜에 남편분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급성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 상태였죠. 알리바이가 성립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민사소송은 6개월 정도, 형사 고발까지 가면 더 걸리겠지만 아드님은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명예도 추락하겠죠. 저보고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삐뚤빼뚤한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짓고 남편 병수발 들던 날들. 되돌릴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지난 10년치 거래 내역을 몽땅 뽑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정수기와 함께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한미영한테 갔네. 여기 7천만 원. 가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집엔 가구 바뀐 거 없잖아. 그 여자 집에 들어간 거야. 숫자 하나하나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원에 재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 잡히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 무효 소송과 사문서 위조 형사 고발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통지서가 날아갔나 봅니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집에 가처분을 걸면 어떡해요? 지금 대환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다 막혔잖아요.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너는 내 아버지 서명을 위조하고 내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어. 내가 미친 거니? 네가 탐욕스러운 거니? 위조라뇨. 아버지가 시킨 거라고요. 그건 판사님 앞에서 얘기해라.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라 채권자다.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공증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저는 김선자 3글자를 또박또박 눌렀었습니다. 마치 종이에 칼로 새기듯이. 이제 어머니의 이 유언장이 최신 버전이라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옛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공증받은 유언장 사진을 준혁이에게 전송했습니다. 문구는 딱 하나, 새 유언장이다. 꿈 깨라.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네 집으로 돌아오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준혁이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녀석은
양손에 삼계탕 포장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몸보신하시라고 사왔어요. 할 말만 해. 녀석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세요. 집 문제는 우리가 가족끼리 풀 수 있잖아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이러면 저 진짜 곤란해져요. 곤란해지라고 한 거야. 네가 한 짓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 어머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저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 사업, 제 가정, 제 아들은 어쩌고요? 네가 밖에서 낳아온 그 아들. 내 돈으로 먹여 살리는 그 첩. 준혁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웬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미영이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화려한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희도 좋게 끝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못 있죠. 어머님 노후 자금. 아드님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내 집 담보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유언장 사본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내 재산 전부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한텐 10원 한 장 안 간다. 준혁이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나가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수기와 상의 끝에 우리는 진실 사냥꾼이라는 유명 유튜브 채널에 제보했습니다. 효자 가면 쓴 아들의 두 얼굴 노모를 길거리에 내쫓고 내연녀와 호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요. 증거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 병원 기록, 대출금 흐름 내역, 그리고 남편의 쪽지까지.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아들이 아니라 악마네. 어머니 응원합니다.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동네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쑥덕거리던 이웃들도 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 서울가정법원 앞에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지색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준혁이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판사님은 냉철했습니다. 피고 측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를 입증할 증거 있습니까? 준혁이 측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 변호사는 의사소견서와 필적 감정서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노란 쪽지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을 가족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돈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지킨 존엄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일주일 뒤 판결이 났습니다. 유언장 무효, 대출 계약 취소.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 김선자에게 귀속됨. 승소였습니다. 새벽 5시 40분.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어록은 이미 뜯겨 나가고 예전 열쇠 구멍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텅 빈 거실, 먼지 쌓인 가구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가스불이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낡은 머그잔에 믹스 커피를 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야, 이길 줄 알았다. 나 짐 싸왔어. 이제 너랑 같이 살려고. 시끄러워서 싫은데 심심해서 죽는 것보단 낫잖아.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부 절차를 밟겠냐고요. 저는 네, 진행해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현관에 문패를 다시 달았습니다. 매직으로 제 이름을 덧칠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김선자. 저는 아직 여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혈육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게 맞았을까요? 가족 간의 신뢰와 돈, 그리고 노년의 존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